3000년 전 니네베에서 누군가 우리가 읽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점토에 새겼습니다. 이야기들은 우주적인 재앙, 불로 갈라진 하늘, 그리고 그 시대에 속하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숫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토판들은 도시를 파괴한 불과 세월을 견뎌 살아남았고 오늘날 브리티시 뮤지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작은 점토 조각들이지만 그 안에는 돌보다도 더 견고한 수수께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새겨진 글 속에는 성경보다 앞선 대홍수, 현대 수학을 예견한 천문 계산, 그리고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알프스에 떨어진 소행성에 대한 묘사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니네베의 서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새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사라진 문명의 마지막 기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유물들과 아주 오래된 민족을 탐험하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원전 7세기, 현재 이라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니네베가 있었습니다. 고대 연대기에 따르면 니네베 성벽은 둘레가 12km를 넘고 15개의 요새화된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중심에는 아슈르바니팔 왕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군주였고 단순한 전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양 있고 지식에 열정이 있으며 여러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 군주로선 드물게 모든 선왕과 달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데 모으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서기와 사신, 대사들을 근동에 보내 모든 문서와 매뉴얼, 이야기를 복사해 니네베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고고학자들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라 부르는 곳이 탄생했습니다. 고대 최대 기록 보관소로 3만여 개의 서령 문자 점토판이 보관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세계에 대한 방대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네베의 운명은 기원전 612년에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메디아인과 바빌로니아인 연합군이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약탈당했으며 니네베는 불타올랐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지식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도시를 파괴한 불길이 도서관을 구했습니다. 열기로 인해 날 것이었던 점토판이 의도치 않게 견고한 도자기로 변했습니다. 니네베의 적들은 제국의 지식을 수천 년간 보존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폐허는 잊혀져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한 남자가 그것을 다시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틴 헨리 웨이어드였으며 젊은 영국 탐험가 겸 외교관이었습니다. 1845년 그는 모술 근처 쿠윤지크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호르무즈드 라삼은 현지 언어와 전통에 정통한 아시리아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미터의 흙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조각상들, 즉 아시리아 궁전의 유명한 날개 달린 형상들을 발견했지만 곧 더 작고 더 연약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쐐기 문자 점토판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어드는 자신이 손에 쥔 것이 특별함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성경 이야기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서만 알던 한 민족의 기록된 목소리였습니다. 첫 점토판 상자가 런던에 도착하자 빅토리아 시대 학자들은 수수께끼에 직면했습니다. 서령 문자는 최근에야 해독됐습니다. 그 기회 목소리를 부여하려면 시간, 인내, 고대 언어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임무에 헌신한 젊은 아시리아 학자들 중에 특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조지 스미스. 스미스는 전문 학자가 아니었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폐 조각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그는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레이어드와 라삼이 가져온 파편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872년 그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온 점토판 중 하나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는 신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우트나피쉬팀이라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고 인류를 파괴할 대홍수가 곧 닥칠 예정이었습니다. 우트나피쉬팀, 그는 큰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와 홍수 후 배는 산에 도착해 땅이 드러났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우트나피쉬팀은 비둘기와 까마귀를 차례로 풀어주었습니다. 조지 스미스는 충격이었다. 그 구절들은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똑같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이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보다 오래된 대홍수 기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훨씬 전에 니네베 점토판에 더 오래된 버전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로 메소포타미아 우루크 왕의 모험을 다룹니다. 이 작품의 11번째 점토판에서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밀을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쉬 팀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와의 유사성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배를 짓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하고 배가 도착한 산과 땅을 찾기 위해 풀어준 새들까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스미스의 발견은 격렬한 논쟁을 불렀습니다. 성경이 바빌로니아인들에게서 베낀 것일까요? 아니면 두 전통 모두 더 오래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대재앙에 대한 공통된 기억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하지만 그 점토판이 19세기 역사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면 수천 개 파편 속 또 다른 점토판은 더 불안한 의문을 남길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유물, 쐐기 문자로 새겨진 점토 원반이었는데 그것은 별이 가득한 하늘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단순한 평면도, 즉 천체 움직임을 기록 예측하는 메소포타미아인의 뛰어난 능력 증거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2008년 영국 엔지니어 앨런 본드와 마크 햄셀은 현대적 도구로 이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문헌학적이 아니라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토판을 실제 천문 관측 기록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본드와 햄셀은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쐐기 문자 기호를 정확하게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상공의 하늘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결과적으로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들은 공식 해석에서 주장한 기원전 650년 하늘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기원전 3123년 6월 29일 하늘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석판 제작 시기보다 약 2500년 앞선 시기입니다. 그 시점에서 두 가지 불가피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먼 과거에 하늘을 표현했을까요? 두 번째로, 먼 과거의 날짜를 어떻게 정확히 계산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학자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 하늘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날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석판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새겨진 별자리들 옆에 다른 것들과는 다른 비스듬한 선, 어떤 알려진 천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제 현상의 증거였습니다. 본드와 햄셀에게는 말이죠. 그 표식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간 거대한 천체를 나타내며 그 뒤에는 잊을 수 없는 빛나는 자취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학자는 기준 별을 바탕으로 천체의 궤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방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고 물체는 북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선을 지구 지도에 투영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그 소행성은 유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점토판이 소행성의 대기권 진입을 의미한다면 지구 어딘가엔 그 흔적이나 상처가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표시에 따라 궤적을 추적한 본드와 햄셀은 지도에서 정확한 지점, 즉 티롤의 중심부인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웨츠탈 지역의 코에펠스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산사태 중 하나가 있습니다. 5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거대한 암석이 한 번에 대재앙으로 산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이것은 오랜 붕괴나 반복된 산사태가 아니라 약 9800년 전 한 번 일어난 거대한 산사태입니다. 학자들은 이 산사태의 기원을 두고 늘 논쟁해왔습니다. 충돌로 생긴 분화구, 전형적인 원형 경계, 운석 흔적도 없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산사태라고 말합니다. 아주 거대한 산사태이지만 그래도 산사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 현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코에펠스의 암석들은 이상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깊은 균열과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표면, 마치 부분적으로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일부 지층에서 높은 압력에 미끄러진 흔적이 발견되어 단순 산사태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엄청난 힘이 산을 순식간에 강타해 일반적인 지질학 과정으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상 현상들에서 본드와 햄셀의 가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엔지니어에 따르면 석판에 묘사된 소행성은 일반적으로 운석이 분화구를 만들 때처럼 지구에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은 각도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스치듯이요. 이런 진입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체는 대기권에서 분해되며 수백 개 원자폭탄 수준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폭발은 강한 충격파로 지면을 치고 산 전체를 압축 분해합니다. 이런 경우 원형 분화구 대신 광범위한 붕괴와 거대한 산사태, 불규칙한 흉터만 남습니다. 본드와 햄셀 주장에 따르면 크펠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자연적 산사태가 아니라 소행성 공중 폭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크펠스 산사태는 약 9,800년 전 홀로세 초기 마지막 빙하기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본드와 햄셀은 그 점토판을 해독하면서 그 사건을 기원전 3123년, 즉 4000년 이상 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연대기가 있습니다. 과학계에 따르면 티롤 지방 산사태는 아시리아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본드와 햄셀은 쐐기 문자 점토판은 없지만 그 점토판에 묘사된 사건이 이 산사태라고 말합니다. 대기권에 스치듯 진입한 소행성의 폭발로 산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질학이 산사태 연대를 과대평가했거나 점토판이 크펠스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연대 측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단지 이 문제를 잘못된 관점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아힘 자이페르트와 프랑크 렘케의 가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두 연구자는 2014년 이 석판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두 연구자에 따르면 석판에 새겨진 문양들은 단순히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이미지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치 실제 천문 현상의 전개를 설명하는 스토리보드처럼 그들은 그 표식들을 한 사건의 연속적인 단계로 분석하고 천문 소프트웨어로 재구성한 하늘과 비교했습니다. 자이페르트와 렘케는 기원전 2193년 6월 22일에 정확한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타우리드 해성 유성군의 파편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 중동 상공에서 분해되었고 기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 지역 문명 역사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드와 햄프셀은 기원전 3123년을 언급합니다. 반면 요아힘 자이페르트와 프랑크 렘케는 기원전 2193년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동떨어진 숫자들과 이렇게 다른 가설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정확한 날짜 특정은 늘 불확실하지만 자이페르트와 렘브케의 현상 기원 제시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타우리드 해성 유성군은 우리가 잘 아는 현상으로 지구는 매년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이를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성우는 인상적이지만 그 궤적 뒤엔 더 큰 천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파편들은 하늘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대륙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연히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현대학자들은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서로 다른 해석과 상반된 견해, 그리고 맞지 않는 연대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점토판에서 읽는 내용이 하늘을 관찰한 민족의 직접 기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해지며 왜곡된 더 오래된 지식의 복사본일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적 언어를 잃어버리고 신화와 의식, 미신으로만 남아 전해졌습니다.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놀라운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수메르 왕 목록으로. 이 문서는 분명히 이전과 이후를 구분합니다. 수천 년 동안 통치했던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이끄는 정상적인 기간의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세계의 끝을 알리는 단절입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K8538 석판 이 우주적 대재앙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다른 석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장 놀라운 유물 중 하나는 무라핀 석판입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목록, 별자리, 하지와 춘분을 결정하는 규칙,
낮과 밤의 길이에 대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천문학 매뉴얼입니다. 오늘날 가진 물라핀 석판들은 니네베에서 발견됐지만 그곳에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세기 또는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나 수메르의 오래된 문서들을 아시리아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서기관들이 기원전 7세기에 이런 개념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 전통을 받아 적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라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천문 관측과 징조를 결합한 에누마 아누 엔릴 연속체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한 문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수세기에 걸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했고, 이는 여러 세대의 서기관들에 의해 전승되고 다시 필사되었습니다. 모든 일식, 합, 천문학적 이상, 현상은 엄격히 기록됐으나 이후엔 종교적으로 해석됐습니다. 한 왕이 몰락하고 기근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원래의 핵심, 즉 데이터와 계산이 더 이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술적으로 재해석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목성의 움직임을 기록한 점토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한 연구는 일부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이 오늘날 사다리꼴 방법으로 알려진 매우 정교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 행성의 이동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방법은 유럽에서는 14세기 옥스퍼드와 파리의 수학자들 사이에서야 등장했지만 이미 2000년 이상 전에 점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과학의 첫걸음을 내딛는 문명의 출발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형성되어 계승되고 베껴졌지만 더 이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지식의 도달점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치 아시리아인들이 오래된 과학 전통의 유산을 조각조각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 니네베의 점토판들은 단순한 고고학 유물이 아니라 역사책이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거로 통하는 창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메르 왕목록, 대홍수 신화, 천문 점토판, 에누마 아누, 엔릴의 예언들이 바로 이 전승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요. 문명의 시작이 아닌 끝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는 구체적 단서를 줍니다. 약 12,800년 전 갑자기 급격한 한랭화를 겪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영거 드리아스기가 해성 파편이 대기권에서 분해되며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과의 연결이 놀라울 정도로 드러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파편들이 토로이드 유성군과 같은 해성 흐름에 속한다고 봅니다. 지구는 여전히 매년 2번 그 흐름을 통과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선사시대 최대의 재앙 중 하나가 지구가 그 우주 흔적을 통과할 때 일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시기에 인류가 죽음을 기념해온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멕시코 디아 데로세우 무에르토스, 켈트족 사윈, 기독교 망자 추모일까지 이어집니다. 단순한 종교적 축제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의식적인 기억, 하늘이 불타고 땅이 영원히 변했던 그 시절을 기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발명한 것이 수메르인이나 아시리아인이 아니라 단지 그 잔재를 신화와 점술 의식으로 왜곡된 채 보존해온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이 정당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역사학이 우리에게 인류 문명의 새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문명의 황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시작이 아니라 더 오래된 세계의 끝이라는 것이죠. 우주적 재앙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각만 남아 그 잿더미에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관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았던 모든 것을 뒤집기 때문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온 단서들, 니네베의 점토판, 대홍수 전설, 신비한 산사태와 천문학적 수수께끼, 전 세계의 고고학적 이상현상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시간과 불을 견뎌낸 그 작은 점토 조각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모자이크의 조각들입니다. 아마도 그 점토판들은 지식의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지식의 기억을 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혜성의 귀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본 최초의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행하는 마지막 사람들이며
우리의 문명이 그것을 처음으로 한 문명이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